안녕하세요. 오늘 21차 시 사림의 성장 공론정치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전 차시 진단평가 문제를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국제질서 속에서 조선은 이 외교 원칙의 바탕을 두고 주변국과 교류하였죠. 자, 네 글자였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큰 나라는 섬기고 이웃 나라와는 사귄다. 사이좋게 지낸다. 4대 교린이었죠. 자, 세종 때 여진을 몰아내고 압록강 지역, 두만강 지역에 설치한 것은 군과 진이었는데요. 앞에 각각 어떤 숫자가 들어가면 될까요? 네, 4군 6진입니다. 쉬운 문제였습니다. 학습 목표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배울 주요 내용은요. 사림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사림이 중앙 전체에 진출하면서 나타난 정치적 변화입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어떤 개념부터 알아야겠어요? 사림을 알아야겠죠. 자, 사림이라고 빈칸 채워주시고요. 사림의 밑줄. 자, 먼저 사림이라는 것은요, 15세기 이후에 지방에서 성장한 세력인데요. 사림이라는 말 뜻은요, 이 사자가 선비 사자예요. 그리고 림자는 나무목 두 개, 숲을 림자예요. 그래서 선비의 숲, 좀 말이 이상하죠? 자, 이건 뭐냐면요, 이 선비들이요, 꼭 숲에 나무들이 빽빽하게 있는 것처럼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비의 무리를 사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비들의 무리, 사림. 자, 그러면 이때 이 사림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 이 사람들은 지방에서 학문과 교육에 힘쓰던 사람들이에요. 학자들이라는 말이죠. 자,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 이 사람들의 뿌리가 정몽주, 즉 고려 말의 옹건파 신진 사대부입니다. 그리고 정몽주의 학풍을 계승한 길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림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몽주는 조선 건국에 참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래서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에게 선주교라는 곳에서 맞아 죽잖아요. 제거당해요. 자, 그러니까 정몽주와 그 학풍을 계승한 제자들은요, 중앙 정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중앙 정치에 참여하지 못했으니까 지방에 자기 출신 지역에서 학문과 교육을 하면서 실력을 쌓으면서 그 훗날을 기약했던 거죠. 자, 교과서 62페이지의 도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교과서 62페이지. 자, 이게 바로 사림의 계보인데요. 우리가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좀 주목할 만한 인물들만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림의 뿌리는 이 정몽주, 온건파 신진 사대부고요. 그 학풍을 계승한 길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름이 서양식으로 하면은 좀 발음할 때 조심해야 돼요. 여기는 이제 몽주정이고 여기는 제길이죠. 자, 뭐 이 사람도 이름 재밌는데 이 사람까지는 몰라도 되고요. 쭉 내려오면 이제 김종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도 조금 나중에 나오니까 일단 이름을 좀 눈에 익혀두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대학자들이 이렇게 나오다가 요 라인에서 또 한 명 주목해야 될 인물 조광조란 사람이 있어요. 조광조. 이 사람도 이름 특이하죠. 거꾸로 해도 조광조. 어떻게 해도 조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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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조. 자, 그리고 요 아래로 가면 이제 뭐 동인이, 서인 이런 거 뒤에 배울 거고요. 좀 낯이 익은 인물이 이황과 이이죠. 이런 사람 정도 좀 일단 이름만 좀 눈에 익혀두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학습지로 돌아올게요. 자, 이 살인들은요, 도덕과 의리를 강조해요. 그래서 도덕과 의리를 강조했으니까 정몽주가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고 고려의 충신으로 남았던 거죠. 자, 그리고 이들은 정치에 있어서요, 왕도 정치라는 걸 추구하는데요. 왕도 정치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왕이 도덕적으로 통치를 하는 게 왕도 정치입니다. 즉, 왕이 덕으로, 그리고 유교에서 말하는 어떤 도덕, 이런 걸로 통치를 하는 것을 왕도 정치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담임 선생님이 정말 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너무 따뜻하고 훌륭하고 정말 매일 감동을 줘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담임 선생님이 큰 목소리 내지 않아도 따르게 되죠. 그런 게 왕도예요. 여담인데요. 왕도의 반대말은 패도라는 거거든요. 패도. 자, 몰라도 돼요. 패도인데 이건 어떤 거냐면 위력으로 정치를 하는 거예요. 위력. 즉 담임 선생님이 너무 무서워요. 소리 지르고 맨날 때리고 꼼짝도 못해요, 애들이. 그렇게 통치하는 걸 패도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패도일까요, 왕도일까요? 네.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판단에. 자, 그 다음에 향촌 자치를 강조해요. 자, 향촌 자치를 강조한다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지방 자치거든요. 그 지역 스스로 통치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들이 왜 이런 걸 강조해나 생각을 해보면 이 정몽주의 후예들은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못해서 이 수도 중앙에서 높은 관직에 오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겠죠. 이렇게 좋은 모자 쓰고. 그런데 이 지방에 있는 사림들은요, 중앙 관직에 진출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적어도 자기 지역만큼은 자기가 챙기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이 스스로 여기를 통치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지방의 자치, 양촌 자치를 강조했던 겁니다. 자, 이 사림들이 어떻게 성장하게 되냐? 성종이라고 하는 임금 때에 성종이 훈구라고 하는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림을 대거 등용합니다. 즉, 이 훈구들이 힘이 너무 세니까 사림이라는 새로운 세력을 등용해서 사림으로 하여금 이들을 견제하게 한 거예요. 그럼 훈구가 뭔지 알아야겠죠? 훈구라는 건요, 공운이 있는 오래된 신하를 얘기해요. 그럼 공운이라는 게 뭐냐? 공운은 국가에 공이 있는 걸 공운이라고 해요. 즉, 조선을 개국하는데 공이 있는 그 개국공신들, 또 조선의 어떤 왕들에게 크게 충성했던 인물들, 그런 사람들이 공훈이 있고 오래됐다, 오래된 신하다라고 해서 훈구라고 불렸는데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나라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한테 가슴에 달아주는 거 있죠? 훈장, 그쵸? 그래서 그런 걸 하는 업무를 보는 부서가 국가보훈처잖아요. 그래서 훈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국가를 위한 어떤 헌신. 자, 그런데 성종이 이때 견제하려고 했던 훈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세조의 즉위 과정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이에요. 즉 조선 개국공신들이 아니고요. 세조라는 임금이 즉위하는 데 도움을 준 건데요. 세조가 어떤 사람이냐면 조카인 단종을 폐위시키고 지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즉위하는 과정은 불법적인 거예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도움을 준 세력들이니까 살인들이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성종은요, 세조즉위 과정에서 공을 세운 이 훈구들이 너무 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사림을 통해 이들을 견제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게다가 사림들이 진출했던 곳이 어디냐면요, 3사의 언관직이에요. 우리 3사 공부했었죠.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이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언론활동이라는 걸 한다고 했어요. 언론활동. 언론이라는 것은 정치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거죠. 그리고 권력의 그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관리들을 언관이라고 했죠. 자, 그 언관직에 이 사림이 등용하니까 요즘 말로 따지면 이제 사림이 어, 언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방송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를 비판하겠어요? 이 훈구들을 엄청 비판하겠죠? 자, 그래서 훈구들이 이 살인들을 공격하면서 살인들이 크게 화를 입었던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거를 사화라고 합니다. 자, 요거 내용 필기해 주세요. 사화는 총 4차례가 있었고요. 사화의 의미는 선비사자, 살인들이 크게 화를 입었다. 자, 훈구의 반격이 시작된 겁니다. 자, 사화의 발생 과정 먼저 보기 전에요. 사화란 훈구와 사림의 정치적, 사상적 대립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훈구가 사림을 공격하고요. 사림이 크게 화를 입어요. 자, 이러한 사화는 또 공교롭게도 4차례. 한자로 넉사자가 있죠. 그러니까 음이 같아요. 자, 그래 4차례가 있었는데 여러분 연산군, 중종, 명종시기 4차례 사화를 요 표에서 찾아가지고 먼저 밑줄을 쳐보세요. 자, 사화라고 이름 붙은 거를 4가지를 찾아서 밑줄을 먼저 쳐보세요. 자, 물론 선생님이 여기다 먼저 표시는 해놨죠. 찾았습니까? 무오사와 갑자사와 기묘사와 을사사 4가지가 있죠. 자, 이 앞에 붙는 무오니, 갑자니, 기묘니, 을사니 하는 거는 그 해를 부르던 이름이에요. 즉 우리가 올해가 신축년인 것처럼 그 해가 무오년, 갑자년, 기묘년, 을사년이었던 거죠. 자, 그럼 먼저 연산군 시기에 있었던 2차례 사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연산군은요 조선시대에 정말 최악의 이것으로 유명하죠. 네, 안 적어도 됩니다. 폭군으로 유명해요. 아주 난폭한 정치를 했어요. 이 사람은 진짜 무슨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행동도 많이 했거든요. 칼 들고서 막 신하를 베려고 하고 막 자기 그 할머니한테 박치기 해가지고 할머니 쓰러뜨리고 막 그래요. 자, 근데 연산군은요 살인을 싫어했어요.
왜 살인을 싫어했냐? 살인들이 언관직에 진출해가지고 언론 활동을 통해서 왕을 견제하고 비판했거든요. 근데 살인이 봤을 때 연산군은 아주 정치를 잘못하고 있어요. 엄청 비판을 해댄 거예요. 그러니까 연산군도 살인? 너네 싫어.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훈구가 이때다. 살인들을 누를 수 있는 기회다라고 판단을 해서 훈구가 김종직, 김종직 어디서 봤다. 여기. 살인들의 어떤 그 선배라고 할 수 있는 이 김종직이라는 사람, 이 김종직이 옛날에 썼던 글을 문제 삼아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조의제문이라는 글이었는데요. 이 글이 뭔지 교과서 62쪽 쪽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의제문은 내용은 알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용이 간단히 얘기하면 중국의 의제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그 의제가 죽었어요. 그 죽음을 슬퍼하는 글이에요. 자, 그런데 이 글이 왜 문제가 되냐? 훈구 세력들은요, 이 살인 김종직이 이 글을 지어가지고 세조라는 임금을 비판했다고 주장했어요. 근데 세조는 누구냐? 세조는 연산군의 조상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의제의 죽음을, 이 앞에 좀 내용이 나오는데, 의제라는 사람이, 이 항우라고 하는 사람이 의제를 폐위시켰어요. 근데 세조도 자기 조카인 단종을 폐위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단종을 폐위시킨 세조를 돌려서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산군 입장에서는 자기 조상을 비판하는 것은 자신의 왕위의 정통성을 비판하는 거죠. 학습지로 돌아올게요. 그래서 조의제문이라는 글은 훈구 입장에서는 눈이 번쩍 뜨이는 거죠. 아, 사림이 옛날에 세조를 돌려서 깠다. 그거는 연산군 당신도 비판하는 거다. 그래서 사림을 축출하게 됩니다. 연산군이 이때 이 사실을 알고 상당히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무오년에 사림이 크게 화를 입어서 첫 번째 사화, 무오사화가 벌어지는데 좀 기억하기 좋게 하려면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연산군이 훈구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훈구들이 와가지고 쪼르륵 가서 이런 거죠. 김종직 사림이 조 의제문이란 글을 해서 세조를 비판했다. 이거 당신 비판하는 거다. 그랬더니 연산군이 What? 이런 거죠. 뭐? 우리 할아버지를 비판했다고? 뭐? 한 거예요. 자, 연산군 시기엔 사화가 한 차례 더 있어요. 연산군은 패비윤 씨라고 해가지고 자신의 생모, 이 패비윤 씨가 사약을 먹고 죽었거든요. 자, 근데 그 죽음을 이제 어린 시절에 아주 아기 때 모르다가 나중에 알게 돼요. 자, 화가 많이 나고 이 사람이 거기에서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겠죠. 자기 어머니가 사약 먹고 죽었으니까. 근데 여기에는 많은 훈구 대신들과 살인들이 이 패비윤 씨가 사약 먹고 죽은 사건에 관여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연산군이 자기 어머니 패비윤 씨를 사약을 먹게 했다고 해서 많은 훈구와 살인을 제거합니다. 이게 갑자 사화예요. 이때는 훈구도 살인도 함께 피해를 입어요. 자, 그런데 이것도 참 외우기가 좋네요. 연산군이 사실 자기 어머니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훈구와 살인을 이제 공격할 때 그때 이거를 빌미로 구실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산군한테 갑자기 훈구랑 살인이 당한 거죠. 서든리. 자, 그런 식으로 기억하면 좀 내용이 연결되겠죠? 자, 근데 연산군의 폭정이 진짜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심해요. 그래서 훈구가 이제 연산군을 쫓아내려고 마음먹은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왕인 중종을 왕으로 세우고 연산군을 쫓아냅니다. 자, 이것을 역사에서는 중종 반정이라고 하는데요. 반정이라는 건 정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 연산군을 쫓아내고 중종을 새로 이 왕으로 세운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뒤집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중종 반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중종 반정의 결과 중종이 즉위를 했는데요. 중종은 사실 훈구들 입장에서는 허수아비 같은 사람이에요.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새로운 왕을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 중종도 반격을 해요.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훈구 잡는 데는 누가 최고예요? 사림이죠? 그래서 사림을 등용하는데 그때 등용했던 사림들의 우두머리가 조광조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아까 우리 여기서 봤다. 조광조. 자, 이 사람은 거꾸로 해도 조광조, 앞으로 해도 조광조, 뒤로 해도 조광조, 조광조, 조광조. 자, 그런데 이 조광조라는 사람이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조광조가 개혁을 추진하는데 개혁 내용이 매우 급진적이에요. 자, 혈량과를 실시하고 일부 훈구의 공문 삭제를 주장했다. 그래서 혈량과, 그 다음에 훈구의 공문 삭제 밑줄 치고요. 일단 혈량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62쪽으로 가볼게요. 현량과의 실시라고 했는데 현량과는 바로 여러분 같은 사람들 관리를 임명하는 겁니다. 자, 어떤 제도냐면요. 조강조가 중종한테 아뢰기를 재주가 있어서 관리로 쓸만한 사람이 있으면 추천을 하자. 그리고 그 사람 덕행, 인성도 좀 보자. 그게 현량과예요. 자, 오른쪽에서 해설된 내용 볼게요. 조광조의 권유로 실시된 현량과는 학문과 덕행이 뛰어난 인재를 천거해가지고요. 사림이 관직 진출하는 데 도움을 줬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사람, 학문과 덕행, 공부도 잘하고 인성도 훌륭한 여러분들이 관직에 나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학습지로 돌아와서 이 현량과는 훈구 입장에서는 사림들이 관직에 많이 진출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반발했던 거예요. 즉 조광조가 자신과 같은 부류의 살인들을 등용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리고 일부 훈구에 부당한 공문을 삭제하자고 주장했다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요즘으로 따지면 국가유공자 명단에 가짜로 이름을 올린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즉 공훈, 국가를 위한 훈이 없는데, 즉 공로가 없는 사람인데 거기 명단에다가 이름을 딱 쓰는 거예요. 이름을 써놓고서 혜택을 다 받는 나쁜 놈들이 있었던 거죠. 내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 이름 지워버리자. 혜택을 다 없애버리자. 이겁니다. 자, 여러분도 혹시 나중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국가유공자라서 좀 쉽게 취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참 좋겠다. 아버지가 국가유공자라.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가 6.25 전쟁에 참전을 했다라고 했는데 뻥인 거예요. 막 도망만 다니다가 나중에 그 유공자 명단에다가 이름을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그럼 여러분도 굉장히 화가 나겠죠? 자, 그래서 이거 부당한 거니까 삭제하자라고 주장하니까 훈구가 가만 안 있는 거예요. 그동안 그걸로 꿀 빨고 있었는데 눈이 뒤집힌 거죠. 그래서 이 조광조 이 자식을 이거 어떻게 이거 그냥 거꾸로 어디 거꾸로 해도 똑같죠 이름이 거꾸로 매달아 버릴까 이제 이러다가 조광조를 제거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자, 근데 그 사건이 교과서 62페이지 자료에 있는데요. 아주 참 재밌고 어떻게 보면 진짜 기묘한 이야기예요. 자, 어느 날 훈구 대신이 나뭇잎사귀를 가져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나뭇잎사귀 보니까 이거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는 내용이에요. 주초유양이라고 한자로 써 있는 거예요. 이게 직역하면 주초가 왕이 되려고 한다. 왕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대체 주초가 누구냔 말이에요. 자, 주초유양이라고 나뭇잎석이 써 있는데 주와 초를 합치면 조자가 된다. 즉 이렇게 합치면 조광조의 성 조자가 되는 거예요. 주초유양은 조씨가 왕이 된다는 뜻인데 그러면 조가 누구 있냐? 조광조. 심지어 이놈은 거꾸로 해도 조광조. 빼박. 조광조가 왕이 되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왼쪽 해설 보겠습니다. 중종 때 조광조는 급진적인 개혁 정치를 펼치다가 훈구의 반발을 사요. 그래서 훈구가 나뭇잎에다가 꿀로 주초위양이라고 글씨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벌레가 달콤한 부분만 갉아먹게 한 거죠. 그리고 이 나뭇잎 사기를 가지고 조광조와 살림을 모함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이런 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광조와 살림은 역모를 꾸몄다는 혐의를 받아서 중앙정계에서 제거당하고 조광조는 전라도로 유배를 갑니다. 자, 그래서 진짜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기묘한 이야기죠. 그래서 공교롭게도 또 그 애가 김효년이었어요. 물론 한자 의미는 달라요. 그래서 김효사화는 조광조, 그 나뭇잎 사기, 그 페이크로 속임수로 제거당한 사람 뭐 이렇게 기억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명종 시기에는 을사사화라고 하는 네 번째 사화가 벌어지는데요. 이거는 좀 단순해요. 왕의 외가 친척들이 권력 다툼하는데 훈구랑 사림이 여기에 가담했다가 큰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진흙탕 싸움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자, 지금까지 배운 사화의 앞글자를 따서 읽어보세요. 무, 갑, 기, 을 순서를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갑자사와 김호사와 사이에는 중종반정이 있었네요. 그리고 무호랑 갑자사화는 연산군 시기, 김효사화는 중종 시기, 을사사화는 명종 시기에 있었습니다. 이 정도 정리해주면은 완벽합니다. 자, 이제 이 내용 봤고요. 붕당 정치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붕당 정치와 공론이라는 걸 지금부터 공부를 할 건데요. 일단 붕당 뒤에서 배울 거니까 바로 괄호 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분명히 4차례의 사화를 겪었는데 살림 세력이 오히려 확대, 힘이 세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궁금하죠? 자, 사활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림은 향촌에 탄탄한 지역 기반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학교, 사립학교인 서원과 향촌의 자치 규약인 향약입니다. 자, 이거 두 개 밑줄 쳐주세요. 요게 바로 사림의 힘의 원천이에요. 사립학교인 서원을 통해서 끊임없이 제자들을 길러내요. 그러니까 여긴 사림 양성소죠. 사림이 끊임없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계속 사림, 사림. 제거당해도 또 사림, 사림. 과거 시험 합격해가지고 또 중앙정기 진출, 진출. 자, 향약은 뭐냐? 향촌 자치 규약으로서 향촌의 약속, 향촌의 규율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림들이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사림들은 지역의 지방관, 뭐 사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상 향촌을 이 규약을 통해서 관할하는 거죠. 그러면서 향촌에서 힘을 키운 거예요. 자, 그래서 16세기 중반, 1500년대 중반에 가면요, 이제 정치의 주도권을 이 사림들이 장악합니다. 그래서 에이지 오브 사림, 사림의 시대가 시작이 된 거죠. 자, 그런데 한 덩어리였던 사림이 중앙정계를 장악하자 삐그덕 되다가 두 덩어리로 갈라져요. 모든 게 그렇잖아요. 기득권을 가지게 되면 그 안에서 또 싸우다가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그러죠. 자, 이렇게 갈라진 그 무리들을 붕당이라고 하는데요. 붕당의 뜻은요. 붕은 친구 붕자예요. 당은 무리당자예요. 그러니까 친구 무리,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사실 요즘 개념으로 하면 정당과 유사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정당이 여러 가지 있죠? 더불어민주당도 있고요. 국민의힘도 있고요. 그런 정당을 의미합니다. 자, 처음 이들이 갈라지게 된 이유는 뭐냐면요. 한 덩어리였던 사림이 척신 정치의 잔재, 찌꺼기를 어떻게 청산할 거냐 그 문제로 다투기 시작해요. 척신이라는 건 뭐냐면요. 왕의 외가 친척인 신하를 의미하는데요. 교과서 63쪽 쪽날개에 잘 나와 있습니다. 63쪽. 자, 외척 출신 관료들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래서 외척, 왕의 외가 친척 출신 관료들을 의미해요. 뭐 여기 앞에 나오는 내용은 뭐 크게 몰라도 되는데요. 왕의 외가들이 힘을 키웠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수렴청정이라는 건 그냥 여담으로 얘기할게요. 수렴청정은 뭐냐면요. 수렴이라는 게요. 중국집 가면 왜 중국집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구슬 같은 걸로 발이라는 걸 쳐놓잖아요. 문에. 그리고 촥 옆으로 열고 들어가죠. 그런 걸 수렴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왕실에 그 대비들, 왕실의 여인들은 그 여인들이 있는 공간에 이렇게 발을 쳐놓은 거예요. 얼굴을 쉽게 보이지 않게 하려고 외부인에게. 근데 그 안에서 정치를 한다 해서 수렴청정인데 명종이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 어려가지고 그 어머니 문정왕후가 사실상 그 정치를 했다. 그래서 그 문정왕후가 있는 곳은 왕실의 귀한 어른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로 가려놨는데 이 안에서 정치를 했다 해서 수렴청정이라고 그래요. 자, 이거 내용은 그냥 여러분 교양으로 얘기한 거예요. 몰라도 됩니다. 자, 여하튼 이 척신정치의 잔재청산을 둘러싸고 갈등이 일어나는데요. 그 갈등이 폭발하게 된 사건이 바로 이조전랑의 임명 문제였습니다. 자, 이조전랑이 뭔지 교과서 63쪽에서 볼게요. 자, 이조전랑이라는 건요, 조선의 나라 일을 6개로 나눠서 하는 기관인 6조, 6조에서도 제일 수석 부서가, 가장 수석 부서가 이조거든요. 여기서 문관의 인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서예요. 근데 여기에 3사의 관리, 그리고 하급 관리를 심사하고 자신의 후임자를 청구할 수 있었던 자리가 2조의 전랑이라고 하는 자리예요. 3사의 관리는 3사가 언관, 즉 언론 활동을 하는 기구, 세 개의 기구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기구예요. 여기에 관리들, 그다음 하급 관리를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2조 전랑의 힘은 되게 막강했어요. 게다가 나중에 물러날 때 자기 후임자를 청구할 수 있고요. 또 2조 전랑에 임명된 자들은 나중에 조선에서 제일 높은 신하 정승, 기억나죠? 삼정승,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 삼정승까지 승진이 가능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진짜 요직 중에 요직, 요직. 누구나 공무원이면 누구나 꿈꾸는 자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전랑은 전랑 좋은 거예요. 전랑 좋아요. 자, 학습지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이조 전랑의 임명 문제를 두고 사림이 서로 싸운 거예요. 서로 이걸 차지하려고. 그래서 갈라지는데 어떻게 갈라지느냐? 신진사림, 새로운 사림은 동인, 그리고 기성사림, 이미 관직에 진출해 있던, 먼저 진출해 있던 사림은 서인으로 갈라져요.
이 동인과 서인은요, 밑에서 자세히 배우니까요. 일단은 새롭게 관직에 진출했던 살인은 동인이라고 그러고, 이미 관직에 진출해 있던 기성살인은 서인이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자, 밑에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동인과 서인의 분당 형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들은 정치적인 입장 다르고요. 학문적인 의견도 다르고요. 출신 지역도 달라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빈칸 동인, 서인이라고 채우고 밑에 신진살인, 기성살인 필기 좀 해주세요. 자, 동인은요, 새롭게 관직에 진출한 살인이에요. 서인은 이미 관직에 조금 먼저 진출해 있던 사람들이에요. 자, 동인은요, 새롭게 진출했기 때문에요, 기존의 그 왕의 외가 친척들, 척신들, 그리고 훈구들, 이런 사람들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처음 관직에 진출했기 때문에 아직 때가 묻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척신과 훈구를 진짜 완전하게 청산하자, 그냥 박멸하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서인은 이미 먼저 관직에 진출해가지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때가 묻은 거죠. 그래서 척신과 훈구들하고 아는 사람도 있고 친한 사람도 있고 이들이 돌봐준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 중에서도 믿을 만한 인물, 양심적인 사람들하고는 협력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즉, 이 사람들은 때가 묻지 않았고 이 사람들 때가 조금 묻어가지고 어떻게 그래도 척신이라고 훈구라고 다 이렇게 없애냐? 그건 너무 좀 그렇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좀 나눠서 기억할 때 좋은 개념이 동해바다, 서해바다예요. 여러분, 동해바다, 서해바다 중에 어느 물이 깊고 맑아요? 동해바다가 깊고 맑다기 좀 투명하죠 조금. 자, 그러니까 동해는 동해바다예요. 아직 때가 안 묻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꼴을 못 보는 거죠. 근데 서해바다는 이렇게 뻘도 많고 좀 흐리죠. 그러니까 여기는 흥부척신 믿을 만한 사람과 협력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동해바다, 서해바다로 기억하시면 좀 기억하기가 수월합니다. 자, 동인의 대표적인 인물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제일 익숙한 인물은 역시 이왕이죠. 자, 서인의 대표적인 인물은 이의와 성운이 있는데 이의가 익숙하죠. 자, 그리고 이들은 지역적으로도 달라요. 요건 필기해 주세요. 동인은 경상도 지역. 또 공교롭게도 경상도 지역 동쪽이죠? 우리나라 국토의 이렇게 동쪽이 경상도잖아요. 여기가 경상도예요. 자, 그런데 서인은요, 경기와 충청 지역이네요. 경기와 충청 지역이니까 여기 한반도 중부 지역인데 약간 서쪽이죠? 네. 그래서 경상도를 유식한 말로 영남 지역이라고 그러고 경기 충청을 유식한 말로 기호 지역이라고 그래요. 기호 지방. 자, 이 내용 좀 필기해 주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붕당 정치의 특징을 보겠는데요. 붕당 정치란요. 붕당 정치는요, 나쁜 게 아니에요. 맨날 우리는 붕당 정치하면 막 붕당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붕당은 붕당 간의 정치적인 입장과 학문적 견해를 서로 인정해줘요. 즉, 상호 인정, 상호 공존이죠. 그리고 서로 비판하고 견제해요. 잘못된 건 토론하고 싸우는 거죠.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쁜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붕당 정치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 공론이라는 겁니다. 공론은 교과서 63쪽 쪽날개에서 살펴볼게요. 자, 이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공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리학에 부합하는 공정한 견해로서 붕당 내부의 토론을 통해 형성된 여론, 즉 쉽게 얘기해서 붕당의 여론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런 게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집단 지성을 통해서 형성이 돼야 되는데 사실 공론의 형성 과정에서는 살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이 살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면 그냥 밑에 사람들은 예하고 따르는 거예요. 자, 살림에 대해서는요, 이 교사형 교과서에 조금 부연 설명이 있는데 요거는 뭐 적거나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같이 볼게요. 살림은 원래 학문적 명성이 높은 제야의 살인들로서 제야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관직에 없는 사람들이 많겠죠. 근데 왕도 이 사람들을 특별히 예우해줘요. 즉 살림의 우두머리로서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살림들이 영향력을 지나치게 행사하면서 독단적인 결정을 내려서 이게 개인의 의견이 공론이 되는 문제점이 조선 후기에 생깁니다. 다시 학습지로 돌아올게요. 자, 공론이라고 하는 건 살림의 집단 여론인데 일부 이 제야의 살림들, 제야라는 거는 주로 이제 관직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런 살림들이 학문적 명성 높은 살림으로서 영향력이 굉장히 컸는데
이 사람들이 공론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교주처럼 이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 그냥 살인대로 우르르 예하고 따르는 거죠. 자, 교과서 63페이지 자료 보고 이 부분은 마무리할게요. 자, 붕당정치 전개와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조 전랑 이거 어떻다고 그랬어요? 전랑 좋다고 그랬죠? 이조 전랑직을 둘러싼 갈등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김효원이라는 사람과 심춘겸이 대립하는 거예요. 자, 김효원은 과거에 급제했는데 야, 그 전랑 좋다는 이조 전랑 자리에 물망에 오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윤원영이라고 하는 외척하고 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자 심의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대했어요. 안 돼. 김효원 저놈은 외척이랑 관련이 있어. 안 돼. 이조 전랑 가면 안 돼. 하고 반대한 거예요. 그런데 죄송해요. 김효원과 심의겸의 대립입니다. 아까 심춘겸이 아니라. 자, 근데 문제는 심의겸의 브라더, 동생인 심춘경이 또 자원급제해가지고 2조 전랑으로 추천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 김효원이 복수하는 거예요. 심춘경? 이놈은 안 돼. 왜 안 되냐? 이놈도 외척이야, 외척. 외척이랑 다름없어. 그러니까 서로 외척과 관련이 있다, 외척과 다름없다 하면서 안 돼, 안 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효원과 심의겸이 감정이 안 좋아졌겠죠. 자, 그래서 동인서인이란 말이 이때 나왔는데 김효원의 집은 서울의 동쪽에 있었고요. 심의겸의 집은 서울의 서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심의겸을 따르는 무리는 서인이라고 했고 김효원파는 동인이라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이주전랑직을 두고 서로 싸우다가 두 파로 살림이 갈라졌다는 겁니다. 자, 오른쪽은 공론에 따른 정치 운영인데요. 한번 여러분 각자 읽어보세요. 여기 핵심이 이겁니다. 공론이란 국가의 움직이는 힘. 그래서 공론이 엄청 중요하다라고 살인들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살인의 의견, 살인의 여론이 무지무지 중요하다. 자, 숙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른쪽 문제 풀어볼게요. 자, 살인의 계보네요. 선조 때 척신정치의 청산 문제와 이조전랑 인병 문제를 두고 살인이 갈등을 하다가 동인서인으로 갈라졌죠? 자, 이렇게 갈라져서 생긴 그 무리를 뭐라 그래요? 붕당이라고 하죠. 다음 자료를 보고 조광조의 개혁정치, 조광조가 현량과를 실시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중종은 훈구 세력 견제하려고 조광조를 등용했죠. 조광조는 추천에 의한 관리 선발 제도인 이것을 실시하였죠. 여러분 같이 훌륭한 사람, 관직에 추천하는 거 현량과죠. 현량이란 말 자체가 현명하고 아주 어진 사람, 현명하고 어진 사람 추천해서 뽑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뒤로 가서 탐구활동 이거 아까 봤어요. 문제 풀어볼게요. 자,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문제 푸세요. 시작. 자, 문제 좀 풀어봤으니까 1번부터 풀어볼게요. 훈구 세력은 왕도 정치와 형촌 자치를 추구하였다. 훈구가 아니라 살인이죠. 틀렸네요. 김종직 조이제문 발단돼서 what? 맞아요? 네, 맞네요. 연산군 때 첫 번째 사화. 연산군 생묘연시 폐위 관련해서 훈구 세력과 살인 제거되는 김효 사화가 일어났다. 김효가 아니에요. 생묘연시 폐위 때문에 요거를 핑계로 갑자기 일으킨 거 갑자사화죠. 틀렸네요. 동인, 서인, 동당 형성, 정치적 입장, 학문적 의견, 출신적 체계 영향을 미쳤다. 어때요? 맞네요. X 동그라미, X 동그라미. 살인에 대한 설명. 중앙집권체제 강화와 부국강국을 주장했다. 이거 처음 듣죠? 이거는 오히려 훈구 세력에 대한 설명입니다. 고려 말 급진파 신진사 대비 학문 계승. 온건파죠? 이것도 훈구에 대한 설명이에요. 도덕과 의리 바탕 왕도 정치 추구. 이건 맞네요. 성리학 의회 학문 사상에도 포용적 태도를 취하였다. 이것도 훈구에 대한 설명이에요. 세조 즉위 과정에서 공을 세워 정치 권력과 고시 독점했다. 이것도 훈구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1, 2, 4, 5는 다 훈구에 대한 설명이에요. 우리가 배우지 않은 내용도 있지만 훈구에 대한 설명입니다. 3번 기억니은에 들어갈 세력.
기억은 결코 외척을 등용할 수 없다. 니은 심의겸이 공로가 많은 성비인데 어찌 앞길을 막을 수 있겠냐. 자, 절대 외척은 안 된다. 아주 강경한데요. 때가 묻지 않은 사람들인가 본데. 동인이겠네요. 심의겸이 공로가 많은 선비인데 어찌 앞길을 막느냐. 그러니까 쓸만한 사람은 같이 가자. 조금 때가 묻었죠? 서인이네요. 기억은 동인이고 니은은 서인이에요. 자, 기억 동인에 대한 설명. 영남 지역 맞아요? 네, 맞네요. 심의겸 비롯한 기성사림이 중심 아니죠. 김여원을 비롯한 신진사림이죠. 틀렸네요. 이건 맞았고. 자, 이거 서인에 대한 얘기네요. 이와 성원 맞아요. 경기와 충청 맞아요. 기억니은 둘 다 학파적 성격, 정파적 성격 동시에 가지고 있어. 학문적인 무리기도 하고 정치적인 무리기도 하죠. 맞네요. 정답은 2번이에요. 밑줄 친 이것으로 알맞은 것은 사림은 이것을 중시하여 이것을 통한 왕도 정치, 삼사의 관리들이 이것을 이끌었고 제야의 사림들은 서원활동, 상술동을 통해 이것을 분당들 서로 다른 이것을 내세우고 국정을 주도했다. 자, 사림의 여론이겠네요. 이런 거 뭐라고 하죠? 네, 공론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